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첫 유세로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중서부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과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며 외연 확장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 후보는 잠시 뒤 서울 홍대 상상마당을 찾아 청년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또 성년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약속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과 모레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돌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성년의 날을 맞아서 청년 공약을 내놨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김문수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만나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왜 절망하느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후보는 오후 6시 반 서울역 광장 유세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서울 강서구에서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서초와 송파구, 또 경기 하남시 등에서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돌입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또 한 번 선을 그었죠. 이준석 후보는 오전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결전이 돼야 한다며 충무공의 기계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광주로 향한 이준석 후보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과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연구자들과 간담회도 열며 이공계 출신 리더로서 면모도 부각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내일은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뒤 지역 대학에서 학식 먹기 행사를 열며 2030 표심을 공략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진행된 대선 첫 TV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당 후보가 잘했다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유롱성 기자입니다. 대선 첫 TV토론회 성적표를 둘러싼 각 당 신경전은 토론회 때만큼이나 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진행으로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줬다고 자평한 뒤 반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졸속 후보임을 드러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도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재명 후보 코인 공약을 꼬치꼬치 물으며 몰아세우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지적했습니다. 준비 안 된 급조된 졸속 후보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자기 내용과 자기 주장은 없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학예회나 장학 퀴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진지한 태도로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며 이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상황에 맞게 잘하면 된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 안 된 토론의 전형이었다고 저희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이 토론회를 통해 필승 카드임을 보여줬다고 자부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이 그저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무책임과 김문수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셨을 것이라 봅니다. 각 당은 토론회 진행 중 실시간 팩트체크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주로 자당 후보에 유리한 측면만 부각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이 정한 대선 TV토론은 오는 23일과 27일 각각 사회와 정치 분야로 나눠 두 차례 더 진행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가 내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투표소 223곳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가 이미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술 접대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는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뒷조사, 공격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전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의 신뢰도를 우려했다면서 재판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먼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며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거나 외부 자극이나 공격이라고도 언급했는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재판부 흔들기로 규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면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신중하면서도 여론의 방향을 살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의혹 제기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추상적이라고 했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인데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부를 교체하는 법원장의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예고대로 지 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증은 일단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공개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한 지기현 부장판사에 민주당은 또 한 번 강수를 뒀습니다.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판사가 룸살롱 의혹을 받는 곳에서 다른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촬영 장소는 앞서 사진을 공개한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과 일치하고 동석자들은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술 접대 여부는 관련 수사나 대법원 감찰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판사가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거나 다른 사람이 술값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두고서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취지의 접대를 받았는지 등 의혹의 실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셈인데 민주당은 사법부 대응과 지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개적인 비판이 자칫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법원 차원의 신중한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대선까지 15일 남겨두고 있는 오늘의 전국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정말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각 당마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역대 TV 토론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내가 후보를 바꾸겠다는 이른바 전환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지지세를 더 강화시키는 강화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기에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그다음에 권영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강화 효과가 저는 많았던 그 토론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과 그다음에 보수에서 조금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층이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이준석 후보에게 호감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TV 토론의 스킬이 좀 달랐고 그다음에 더 중요했던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를 몰아칠 때도 굉장히 팩트 위주로 돌아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 토론의 달인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보수의 지형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보수라는 그런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좀 그 말하자면 변곡점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어제 토론의 승자는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꼽겠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뭐 강자였고 그다음에 가장 뭐 대세론의 그 중심에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두루뭉술 전법으로 이현령 비현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여유 있는 태도는 돋보인 그런 이재명 후보의 토론을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 파이팅 넘치게 나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말하자면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두루뭉술 전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방어벽을 좀 깨지 못한 한계는 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떤 후보가 가장 득점을 많이 올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이 15대 대선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TV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지지나 선택을 바꾸는 그런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 후보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 어떤 비전, 뭐 어떤 약점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TV 토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지지를 바꾸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지 강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결집 효과를 낳는 그런 측면이 더 크고 후보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어제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안정감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대선을 오래 준비했고 잘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근래에 TV 토론을 가장 많이 한 경선을 치르면서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시종일관 이제 원고를 읽는데 주력을 했고 또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어떤 경제 담론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다고 본다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토론을 했는데 지지층에서는 그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매섭게 다그치는 모습이 부각이 됐을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TV 토론이라는 게 어쨌든 본인의 대통령 다움을 증명해서 유권자를 설득한 일인데 그보다는 이재명을 평론하러 나온 듯한 그러니까 평론가와 같은 그런 토론을 보여서 그게 과연 좋은 점수를 땄을까?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어제 토론의 신스틸러는 권영구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었던 정당이 이번에 일종의 이제 진보 세력 연합 그 선거를 치르면서 당명까지 개정하고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토론을 치렀는데 이제 정체성이나 가치를 가장 잘 부각시키면서 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엄 내란 책임론을 매섭게 제기함으로써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신선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권영구 후보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호텔 경제학이다, 뭐 커피 원가 120원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어저께 그 커피 원가 120원과 그 호텔링 이론 같은 경우,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가 네이밍을 만든 거죠. 사실 저게 뭐 존재하는 학술 용어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어저께 가장 그 주목됐던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날카로운 공격에서는 이제 이른바 극단적인 표현이다. 편협하게 왜 보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그러니까 왜곡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치면서 나중에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두 국민의힘 그 정치인 출신의 협공이라고 이제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강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실수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쉐쉐 발언이라든가 엊그제도 사실 그 120원,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실책이었는데 비유법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들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토론에서 꺼내놓는 거는 강자고 지금 대세론에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여기서 해명하는 자리로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걸 제가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실수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네거티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대세론의 중심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역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금 지지세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불리하거나 본인의 취약점마저도 여기에서 그냥 치환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제가 보기 남은 두 번의 토론에서도 제가 눈여겨볼 지점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모두가 이런 식의 토론을 준비하면 이재명 후보를 제압하거나 압도할 수 없다. 최소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재탕, 삼탕의 질문을 계속 이어냄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약점을 끄집어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 원론적이나 단론적인 얘기 가지고 승부를 걸면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토론에서도 변별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이게 토론회 끝나고서 MVP는 이준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단일화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겠죠. 예.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완주했을 때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까지를 힘을 합쳐도 지금 어려운 선거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그런 점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근데 당위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접근해서 그런 이른바 빅텐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윤석열 그 대통령과 단절한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읍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김문수 후보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강하게 추진했던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명분도 생기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보수 본진에 복귀하면서 지분을 크게 확대할 이제 그런 계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기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번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에서 그 재편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번 선거를 완주함으로써 이 합리적 보수층을 포함한 보수 유권자층에게 이준석을 더 부각시키는 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결과적으로 더 남는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딱히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으면서 당위를 가지고 우리가 반 이재명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당위일지언정 유권자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듣는 상대 후보들에게도 일종의 비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접근 방법으로는 제가 보기에 뭐 빅텐트는커녕 조그마한 어쨌든 외연 확장도 거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제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또 앉아서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단일화 논의 자체는 관심이 없다. 이쯤이면 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뭐 아주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주가 이제 최후의 순간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25일 이후는 단일화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주가 이제 그 금요일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주중에 나올 이제 지지율 조사가 좀 약간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 금요일까지 나왔던 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조사들이 좀
그 지지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 김문수 후보가 주도했던 그런 이슈들이 전혀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제 탈당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온 지지율에서 조금 더 확장세를 보여서 40대를 찍을 수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순 총합이 일단 40대 중후반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도 만일 본인이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완주에서 보수의 미래의 상징 자본으로 남는 게 훨씬 손익계산으로 보면은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정치는 현실입니다. 5% 정도의 득표율을 할 경우에는 그게 과연 자본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출렁거림은 한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보여줄 캠페인 전략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만큼 확장세를 보여줄지 또 이준석 후보가 자력으로 두 자릿수 지지를 돌파한다면 어렵겠지만 그것이 이제 박스권에 10% 박스권에 갇혀서 이준석 후보도 계속 거기 언저리를 맴돌 경우에는 그런 결단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합을 떠나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개혁보수의 저는 상징자본 같은 그런 경우에서라도 조금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는 있는데 그 가능성도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지율이 그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난주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하면서 어제도 이 내용이 다뤄졌었는데 이재명 후보 토론회에서 원재료라고 이제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서 말에는 맥락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수적 비용을 다 빼고 그야말로 원 재료 가격이 아마 저 시점에 저 발언을 했을 최초의 시점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계곡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시설을 점유하고 뭐 닭백숙이나 이런 걸 파는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가가 닭백숙 같은 경우 한 2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분 그거 뭐 해봐야 한 3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5만 원 받아서.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120원인데 7, 8천 원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주변을 잘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해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다라는 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마치 자영업의 현실을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르거나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내지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비판을 했는데 맥락상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호텔 경제도 그렇고 저 이제 120원 커피 원가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제안하고 혹은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다소는 때로는 비유가 극단적이거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이제 유세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민생 그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상처 입은 자영업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위원장 고발한다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또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맞고 소전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왜 대파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맥락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6천 얼마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6천 얼마가 그냥 가격선인데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석을 낳는 부분인데 마치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으로 비춰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 120원도 지금 저는 사실 120원 발언이 조금 더 심각한 게 그때 맥락을 몰랐고 이것이 이제
그 뭐 커피 원가가 당시에는 좀 쌌고 지금 비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저도 화법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저도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아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투입 대비 소비자 가격이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시장 질서의 안정화를 내가 공공적 차원에서 이뤘습니다라고 했으면 될 부분을 마치 이제 그 커피를 파시는 분들은 대동강 물 팔아서 떼돈 벌었다는 봉이 김선달 취급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닭백숙 판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떤 참 상인들처럼 그렇게 이분법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저는 그건 매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언어는 최소한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프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을 선하게 구분을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유법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경계가 되는 발언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상대에게 깔끔하게 그냥 짧게 사과했으면 될 문제를 마치 상대가 자신의 맥락을 왜곡해가지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식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이 점이 저는 사실 지도자의 덕목과 태도로서는 부적절하다. 그걸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파 들면서 유세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관련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대선판에는 뭐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야 뭐 추격하는 입장에서 상대 후보의 이제 어떤 발언이든 어떤 메시지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차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그에 대한 맞고소, 이것도 저는 선고용이라고 봅니다. 선거 끝나면 저런 류의 고소고발은 이제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과거의 전례로 보면 취하를 했었다고 보고요. 선거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상호 검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그 토론에서 저 120원도 그렇고 또 뭐 호텔 경제학을 괴짜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비판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어제 주제가 경제인데 대한민국 지금 경제 현실이나 그에 대한 어떤 대안,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진지한 토론이라기보다도 말꼬리 잡기식의 그런 토론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제 TV 토론 자리가 애초에 기대만큼 이제 충분한 그런 서로 간의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사회 분야 또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성숙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23.2%로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 말 기준에 10만 점이 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나 이슈는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했을 뿐인데 상대 후보들이 나를 왜곡하고 나를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저께도 보면은 그 말하자면 이제 뭐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좀 항변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발언이 불렀던 거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는 내가 좀 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양보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나를 악의적인 소재로 이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서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건드릴 수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발화성이 있는 게 실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좀 과포화 상태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갈라치기용 발언들은 굉장히 좀 서글프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어려운데 이렇게 차기 대통령이 될 지도자들이 뭔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분야는 진짜 정말 공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아주 소비자들을 뭐 이렇게 기만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놓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금 오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대중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소재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소고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더 포지티브하게 좀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캠페인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요 대선 주자들 오늘 서울 집중 공략에 나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입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두 후보가 대한 노인회를 찾았는데 이제 청년층에 이어서 노인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수순이죠.
그 대한노인회를 주요 후보들이 찾는 거는 역대 모든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과거에는 이제 노인 표심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제 그런 어떤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과감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중도 보수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어쨌든 보수 정당을 찍어왔던 그런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일종의 이제 외연 확장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노인표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고령층에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 이후에도 그 상황이 유지될지 의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추격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 세대 연령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하게 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그런 각자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투표 활동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까지 개혁신당 인사들이 줄줄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좀 전에 허은하 전 대표가 타임스퀘어 앞 영등포구 유서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서 같이 단상에 오른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이준석 후보한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토론은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물론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래도 그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자기의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일거에 다 빠졌단 말이죠. 한 분은 전 대표고, 한 분은 정책위 의장이고, 뭐 이런 지금 주요 인사들이, 그리고 다 세 분 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일제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빠지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아예 입당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주 그 DJ 정신까지 호소하면서 광주에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강도 높은 지지 유세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점들로 놓고 보면 뭔가 이것이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빅텐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좀 묻지마시 영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게 선거 승리의 방정식이긴 한데, 과연 대세론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나 다 영입해가지고 이게 대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그리고 통합이라는 거는 상대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동의를 얻는 그런 이제 인사들까지 함께해서 가는 건데, 상대 진영에서 그냥 그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것이 정말 대통합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보수의 정신인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의 정신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뼈아픈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창당의 주역들이란 말이죠. 이런 주역들이 한꺼번에 대선 과정에서 빠져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민주당 안으로 전부 이제 귀순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그런 그 평가에는 입당하신 분들이 개개인이 받더라도 이렇게 좀 가는 점은 민주당이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과연 한번 되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은하 전 대표가 최근 SNS에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민주당의 허 전 대표가 합류를 할까요? 아니, 오늘 영등포 유세에 가서 지지 유세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입당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그 최시영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그 사당화 논란이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현직 의원이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이고, 양당에 비해서 당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 당의 직전 대표를 지냈고 또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당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준석 후보 주변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근데 이런 평가를 더 굳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나 지금 민주당이 대세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허은하 전 의원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민주당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빅텐트를 주장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빅텐트는커녕 조금의 외연 확장도 못 이루고 있고,
개혁신당도 그 당에 이제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그 대표나 민주당이 내건 거는 내란 종식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가겠다. 그게 과거에 그분들이 어떤 그 입장에 서 있었던, 어떤 당적을 가졌던, 어떤 주장을 했던, 그에 이제 뭐 개의치 않겠다라는 어떤 이제 전략을 이렇게 현실로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뭐 지금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어떤 커다란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기존의 민주당의 뭐 정체성, 여기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갔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가 이미 일단 탈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뭐 효과가 나타나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유세에 내일부터 참여하는 거고 최소한 그 명분이 저는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김문수 후보가 무거운 발에 짐을 하나 덜었잖아요. 이제 도약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따라붙는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던지는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메시지의 어떤 그런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자유로워졌죠. 어제 토론회를 봤을 때도 사실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처음에 내란 세력이라고 사퇴하라고 몰아붙인 것 외에는 별로 이제 후보들의 그런 공방이 없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약간 짐을 덜었죠. 최소한 이제는 내란 텐트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는 정도지 뭐 더 이상의 이제 그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원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악재를 털어는 버렸다. 다만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좀 빨랐어야 한다 아니면 좀 사과가 있었어야 했다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부차적 요소는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그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 2주차 대선 2주차 그다음에 이제 이 중반 선거에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과감한 스윙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메시지의 결도 좀 달라져야 하고 이제 좀 보다 더 이제 민심 바다로 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일정 기획도 좀 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지율을 조금 반등을 시켜야 주말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약간 그 좀 주도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중반에서는 좀 과감한 그런 이제 그 언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기획을 통해서 조금 이제 한 15% 포인트 정도 남아 있을 거로 생각되는 이른바 중도 표심들을 조금 더 끌어오는 쪽에 이제 좀 말하자면 캠페인에 가장 본류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흉기 살인 사건 관련해서 시흥시가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흉기 피습 사건이 오늘 오전에 발생을 했고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지금 중반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찔렀습니다. 오늘 시흥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지금 시흥시의 재난 안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인상착의를 시흥시가 밝혔는데요. 50대 중반 남성으로 벗겨진 머리에 짙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하늘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하면 바로 112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입당시킬 건지 지금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탈당이 희석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사실은 많이 늦어서 이게 실기한 측면이 있고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후보가 그에 대해서 이제 변명 같은 답변만을 했거든요. 뒤늦게 이제 탈당해서 일종의 이제 명분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엄호했던 세력이 전진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뭐 윤버지라고까지 불렀던 그런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한다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자주 섞인 탄식이 당내에서조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여전히 안 된 겁니다. 그냥 겉모양만 탈당으로서 갖췄을 뿐이고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뭘 사과한다는 건지가 불분명하거든요.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TV토론 2번 남았는데요. 그 2번 토론 과정에서 내내 이 문제로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중도층 민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장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당내에서 탄핵에 이제 단호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으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내일부터 유세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발표가 이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이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선거의 지금 이 흐름이랄까 이걸 바꾸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그 내부가 약간 4분 5열 각자 도생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하와이 특사단을 꾸려서 네.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 프로필이 오늘 페이스북 프로필이 파란색 상의에다가 하늘색 넥타이로 변경이 됐었다가 지금 특사단을 만나고 나서 지금 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파란색, 하늘색 넥타이에 지금 빨간색 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한의 성의 표시한 거죠. 제가 보기에 멀리서 이렇게 특사단이 왔는데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있는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다는 거는 난 너희들 만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의 대표를 지내고 2번이나 경선까지 나왔던 대선 후보의 그런 원로로서 사실은 좀 부적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최소한 보수 대통합, 나도 여기에는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붉은색 넥타이 국민의힘 계열의 그 넥타이를 매면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사진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귀국하지도 않겠고 크게 돕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 대통합의 메시지는 낼 테고 민주당을 돕거나 혹은 뭐 이준석 후보와 이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구도로 진행될 거라는 출국의 그런 얘기처럼 아마 조금 말하자면 당의 힘을 빼게 하는 또 당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남은 2주간의 기간에도 홍준표 전 시장은 아마 SNS 메시지 자제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있다가 대선 귀국 후에 또 다른 어떤 그 앞길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진행됐다가 조금 전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출석 때는 물론이고 그 끝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엄 관련 입장은 물론 국민의힘 탈당 관련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판이 종료되고 재판정을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지금 3차 공판이어서 4차 공판에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로 공개 출석했던 상황입니다. 예. 자, 개헌 이슈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한 2주 남은 상황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달 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얘기를 꺼냈네요. 네, 제가 보기엔 마지막 허들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우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이제 헌법재판소 그 이제 재판관들까지 임명하면 2명 임명하면은 그러니까 사법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말 패권적 지위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을 당신이 하고 당신은 개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권력을 누릴 것 아니냐 그리고 정말 헌정사일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 2주를 남겨놓고 이 불식시킬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안 하겠다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 명시로는 안 했지만 이른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SNS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한 거고 이런 최소한 이런 정도면은 기자회견을 별도 잡아서 해주고 로드맵까지 밝혀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면은 임기 3년차 총선과 맞춰서 이게 국민투표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 3년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릴 건 다 누려놓고 이른바 변곡점을 반환점을 돌았을 때 개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게 개헌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차고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최소한 후보 간 합의서라도 쓰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우리가 한 다음에 차기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개헌 특위를 놓고 우리가 해야 이게 실효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이 허들을 치우기 위한 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의 개헌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너무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말을 꺼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주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카드를 꺼낸 지 6시간 40분 만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임기 단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별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헌 공약을 들고 나오니까 그에 대한 이제 맞불 카드로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개헌이라는 건 하나의 당위입니다.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 이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정치 체제 아니냐. 근데 이런 평가와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분산하고 또 대통령의 임기를 책임 정치 차원에서 5년 단임이 아닌 4년 중임 혹은 연임으로 바꾸자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이 헌법 관계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바를 모아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실현 의지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임기 초에는 대통령들이 꺼립니다. 자기 이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개헌이라는 의제에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 초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가 있지만 별로 진정성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국회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걸 예상하고 일종의 이제 명분용으로 던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헌 그 추진이 아니라면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어쨌든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좀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혹은 뭐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진행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 간의 개헌에 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뭐 공동선언이나 이런 걸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게 될 분위기가 아니어서 현실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철 헌 전 회장이 지난 38년 동안 대통령 8명이 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찬성해 놓고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이라도 국회 개헌특위 출범을 시켜라.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의서를 쓰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2차, 3차 토론회에 대국민 앞 국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토론을 통해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죠. 문서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이게 이재명 만일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군다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골든타임 1, 2년 사이에 개헌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이 다 묻힐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도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로드맵으로서 규정을 짓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말하자면 구두선이 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3년째
확제되던 해에 이게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심판받자라고 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정대철 헌정회장도 그 점을 간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흐지부지 또 넘어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은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인사니 뭐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또 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후보 간 합의도 보고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염원과 지금 그다음에 분위기가 맞춰졌을 때 유력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방점을 짓고 좀 매듭을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용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시흥 흉기 피습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현재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68년생 차철남, 170cm가량의 보통 체격 남성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범행 당시에 검정색과 흰색 계통의 운동화를 착용했고요. 검정색 장갑도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68년생 차철남, 이마가 벗겨진 머리 모양이고요. 흰색 마스크를 당시에 착용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중국 국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진을 잘 보시고요. 이 인물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오늘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추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로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 시도경찰청이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68년생 차철남의 인상착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망갈 때 모습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마스크,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도망갈 때는 하늘색 계통의 티셔츠를 입고 겉에는 좀 어두운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네, 용의자는 50대고 중국인 남성. 오늘 4명을 흉기로 피습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도주 중이고요.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지금 추적 중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편의점 주인이 흉기에 배와 목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경찰은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예, 시흥시는 이번 흉기 살인 사건 관련해서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 68년생 차철남을 보면 목격 즉시 112로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련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화면으로 사건 현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고 경찰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뒤로는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흉기 난동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건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그 사이에 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 씨가 60대 여성인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업주는 배와 목 부분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철남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낮 1시 20분쯤에는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탁구장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배를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인 형제 2명이 편의점 인근의 서로 다른 주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형은 오전 11시쯤 차 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선 편의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차 씨 집을 찾아갔다가 발견한 건데 숨진 지 시일이 꽤 지나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오후 2시쯤 차 씨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건의 범행 모두 차 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또 차 씨와 편의점 업주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대비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40대 중국 교포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화성 동탄 이신도시 동탄 호수공원 수변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급사항 최고 단계 코드 재료를 발령한 경찰에 신고 30여 분 만에 체포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은 서울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영남권 집중 유세로 전통적 지지층과 만난 만큼 이번 주는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서울역 광장 곳곳이 붉은 물결입니다. 국민통합 자유대한민국 수호가 적힌 깃발과 함께 군데군데 태극기와 성조기도 눈에 띕니다. 조금 전 김문수 후보가 도착하며 유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도권 선거운동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주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의 2박 3일 일정을 시작으로 충청, 광주까지 전국 곳곳 민심을 살피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서울역 집중 유세를 계기로 수도권 중도층 민심 잡기에도 시동을 건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대표 유세 지원 발표까지 내부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으니 이제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해소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캠프 측 설명입니다. 김 후보 역시 관련 질문에 후보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여파가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다면서도 안팎대분들과 연대해 힘을 합치고 지지율을 좁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일정을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서 첫 일정으로 대한노인회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고요. 청계천 광장에선 청년들과 만나 주거 결혼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관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디딤돌 소득, 서울런 등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주를 슈퍼 공약 위크로 정하고 현장에 와닿는 공약을 내놓겠다는 걸 기조로 관계 형장을 적극 방문해 정책 빌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 중입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사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요즘에 힘드시죠? 요즘에 제가 다녀보면은 많이 힘듭니다. 서울도 어렵겠지만 지방에 가보면은
지방에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데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진심으로 다닐 때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깊이 이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담아서 여러분과 서울 시민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 나가십시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다 같이.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국민 여러분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서울역입니다. 정말 서울역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KTX도 쓰고 여기에 GTX 쓰는 거 아시죠? 또 인천까지 가는 공항철도도 씁니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여러 여기 이렇게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쿄역에 가봤을 때는 도쿄역보다도 몇 배 더 크고 더 많은 가게도 있고 또 훌륭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쁨과 어려운 점을 나눈 자리이고 또 전국으로 다 개통되어 있는 훌륭한 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동경역 이상으로 서울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서울역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까지 직통하는 그런 위대한 서울역이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서울역이 많은 발전을 더욱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제대로 돼야 되는데 파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파주에서 파주 운정역에서 고향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22분 만에 GTX가 오는 거 아시죠? GTX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문수! 김문수!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그 전에 시장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GTX를 반대했습니다. GTX를 반대하는 이유는 GTX가 지나가면 그 위에 건물에 금이 간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래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울역에서 다시 삼성역을 거쳐서 수서역 하나가 삼성역 하나가 안 돼서 아직까지 파주에서 서울역 그리고 수서역 동탄역까지 가는 GTX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A 노선입니다. 이 GTX A 노선 제가 빠르게 완성하고 A, B, C 노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교통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서울은 좁습니다. 그러나 파주까지 22분 만에 도착한다면 또 그리고 동탄에서도 서울역까지 한 25분 만에 도착한다면 그렇다면 서울이 넓어지는 것이겠죠? 출근 시간이 1시간 내라면은 우리가 다닐 만한 집과 이 직장
주거와 직장 사이에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직장과 주거 사이에 근접이 30분 내로 들어오면은 삶의 질, 저녁이 있는 삶 되겠죠. 바로 이런 교통혁명, 교통이 바로 복지라는 신념으로 저는 바로 이 GTX를 A, B, C, D, F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처음 해킹 공격이 이뤄진 시점을 3년 전인 2022년 6월로 특정했습니다. 또 1차 발표 때와 달리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5만 건으로 사실상 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발견된 악성 코드는 4종에서 25종으로 감염된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가 저장된 서버 2대도 3년 전 해킹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저장된 정보 29만여 건은 유출되지 않은 게 확인됐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접속 흔적, 이른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정도 어렵다. 대신에 저희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추정 근거인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발표 당시 설명과 달리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건데 이럴 경우 유심 정보와 단말기 고유 번호를 짝지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인 유심 보호 서비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미가 이번 주 관세 관련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산업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이번 대표단에는 산업부뿐 아니라 기재부와 과기부, 농식품부 실무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술 협의에서는 비관세 조치와 디지털 교역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에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금은 18개국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지역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교역국들을 향해 미 재무장관은 성실한 협상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고율의 상호관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a 90-day pause. President Trump has put them on notice that if you do not negotiate in good faith, that you will ratchet back up to your April 2nd level. 현재 미국은 18개 국가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소수를 제외하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좋은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개별 협상이 아닌 지역으로 묶어 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maller trading relationships that we can just come up with a number. My other sense is that we will do a lot of regional deals. This is the rate for Central America. This is the rate for this part of Africa.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술로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Strategic uncertainty is a negotiating tactic. So if we were to give too much certainty to the other countries, then they would play us in the negotiations. 월마트가 관세 부과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끝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과거 프랑스가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신체 건강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뼈까지 암이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 올해 1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뇨 관련 증상이 악화해 받은 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됐고 암세포는 뼈까지 퍼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hen the cancer has spread to the bones, that makes it stage 4. That means that the cancer is not curable. There's no treatment available that can cure the cancer. 만 78살에 대통령직에 오른 바이든은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TV 토론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백악관을 떠난 뒤엔 공식 행사 참석을 최소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 정황을 측근들이 숨겼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바이든이 재작년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녹음도 공개됐는데 간단한 단어나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Trump gets elected in November of 2017? 2016. All right. So, why do I have 2017 here? 전임 정부 탓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 소식에 슬프다며 회복을 빌었습니다. 다음 달 79번째 생일을 맞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밤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대구는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곳곳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광주가 30도, 대전과 대구는 32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역 맞춤형 문화 공약을 약속했던 이 후보는 대학가 유권자들을 만나서 젊은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어제 TV 토론 다 보셨습니까? 재밌죠? 예.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험성은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이미 탄핵당하고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갔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이 메울 것이냐가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 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경제 살리기 관심 없고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뒤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치 보복하는 것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나라 망가뜨리고 본인은 계엄으로 막판 뒤집기 승부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감옥 갈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국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아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자기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정권 잡으면은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탄압할까? 이 고민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도 제가 TV토론 말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헌법이 정한 나이 만 40이 된 직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 유세차에 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개인에게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영광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40년 전에 신혼부부로 결혼해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의 지하철 종점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면서 그때 그분들이 꿨던 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살아서 아이를 키워서 조금씩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살아보자. 그게 저희 가족의 목표였습니다. 아마 그 목표는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의 목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족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다리를 하나씩 밟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의 끝자락에서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서 살던 부부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도 국비 유학생으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올 수 있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빽이 없어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큰 당의 대표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줄 서지 않아도 당당하게 정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온 저 이준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의 어떤 시민들이 꿈꿨던 대한민국형 민주주의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려고 독재의 길에 나서던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으려고 하던 신군부 세력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시민 저항 운동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이고 그것의 기반 위에 지금 대한민국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종일 서울을 돌며 청년과 노인 등 세대별 맞춤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완전한 원팀을 이뤄내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문수 후보.
노인 일자리 사업 강화와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서울에 머문 김 후보는 저출산 대책 등 청년 세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연그룹 회장의 출산 장려책을 두곤 평소 하고 싶던 정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으면 우리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냐. 또 공공예식장 확대 등 결혼 비용 절감 방안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 군 가산점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여전히 진영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실제 지역 유세를 예고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나 극우 세력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 결단을 거듭 촉구했고 미국에 머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파란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려 김 후보를 도울 의사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김문수 후보가 우선 지지율부터 반등을 시켜줘야 당내 통합, 나아가 범보수 빅텐트 논의도 진척될 거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매일 1%포인트씩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구상도 나왔는데 대선까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로 남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당이 추진하는 빅텐트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가 지지부진한 반면 친명 빅텐트 구축에는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단합에 나서려던 반명 빅텐트는 당내에서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원 유세에는 나서지만 후보와는 별개 행보로 선대위 합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 빅텐트는 예상과 달리 먼저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데 이어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 등도 이 후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미 중도 보수 원로급 일부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구 이낙연계도 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세밀의 민주당을 창당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라며 탈당했습니다. 이 후보의 중도 보수 선언이 보수층 이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레이스 중후반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이 판세 예측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떠난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과 회동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홍 전 시장과 특사단인 김대식 의원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홍 전 시장이 긍정적인 취지로 화답했다며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정치 공세를 넘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를 고발하자 국민의힘도 무고죄로 맞불을 놨는데 네거티브 공세와 거듭된 법정 싸움 전망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가 전북 군산에서 현장 유세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상인들의 잦은 철거를 설득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유세 직후 일각에선 이 후보가 커피 원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후보가 커피 자영업자를 폭리업자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운 겁니다.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커피를 비싸게 판단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다고 맞받았습니다. 마치 그 커피 사장님들을 뭐 폄훼하거나 물정을 모르는 거나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다만 말꼬투리를 잡는 네거티브 공세도 이에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행태도 모두 소모적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6.3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개헌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역제안했는데 두 후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이중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입니다. 이 같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데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한 차례 대통령을 했더라도 또 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도 같지만 공통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어서만 재임이 가능한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연속 여부와 상관없는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도 현행대로 5년으로 하자는 이 후보와 3년으로 줄이자는 김 후보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회나 사법, 사정기관과 관련한 개헌 구상도 결이 다릅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현재 정치 지형이나 정당별, 후보별 이해관계가 개헌안에 투영됐다는 분석인데 아직 교집합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구상을 밝혔지만 세부 차이점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 대선 전 생산적인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70대 남성 피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왕복 6차로 도로 길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더니 한 남성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70대 A씨가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인도를 따라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는 피해 남성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현장 주변에서 흉기를 보관하는 물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만 부끄하게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흘러나와요. 팔찌 빈 거 한 2cm 넘는 칼집이 옆에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도망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 남성은 지인 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김성진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적 사정만을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쌀 가격 급등세 속에 일본 농림수산상이 자신은 쌀을 사본 적이 없고 팔 정도로 집에 쌀이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성난 민심을 자극한 셈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18주 만에 다소 내리는 듯 하더니 한 주 만에 다시 오르며 식탁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5キロで2000円ぐらいまでだったら、そこまで家計に響かないんですけど、もう高すぎてもうなかなか買えないです。 그런데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러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私も米は買ったことありません。正直言って、経営者の方々がたくさん米をくださるんですね。もうまさに売るほどあるなと。 쌀 가격 상승에 대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에토 농림수산상은 배려가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私が売るほどあると言ったのはですね、言い過ぎでした。私が言ったことについては正確性が欠いたと。 그러면서 자신은 쌀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긴장감을 갖고 쌀 가격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多くの消費者の皆様が備蓄米放出の効果を実感できるよう、このパッケージに基づき、江藤大臣には緊張感を持ってしっかりと対応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달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2%포인트 떨어진 27.4%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7.1%가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쌀값 고공행진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불난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토호제가 확대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어제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루어진 입주권 또 분양권 거래 신고는 없었습니다. 실거주 2년 의무와 같은 토호제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아이를 쉽게 안을 수 있도록 돕는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 사고는 62건으로 돌이 안 된 영아 피해가 83.9%,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서 발생한 사고가 잦았다며 반드시 KC 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과 사용 설명서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에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이실 텐데요.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이 지난 여름 이후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원에 연결하기 전 전선의 손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그다음 전원을 연결해 에어컨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외기와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실외기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 18도 정도로 실내 온도보다 낮게 설정해 20분 정도 시험 가동해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남과 영남, 중부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